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의 여당 의원 고발 사주 의혹. 이 의혹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등판으로 사안의 성격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애초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의혹은 박 원장과 조성은 씨와의 사적 만남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박지원 국정원장은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아라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점점 이제 그 공작의 그 꼬리가 하도 하다 보니까 그 어설픈 그 공작의 꼬리가 이제 드러나는 것 같고,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라는 그 지위에 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치 개입 그런 거 안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아요? 윤호진 여러 가지 의혹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리가 안 걸리더라고요. 전 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입니다. 모든 걸 잘 알고 있어요라고.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내가 입 닫고 있는 게 윤석열에게 유리하다. 나 꼬리 밟지 말아라. 호랑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네거티브로 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지원 원장은 내가 입을 닫고 있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이제 윤 캠프 쪽에서는 이거는 좀 협박성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장이라서 지금 개입하지 않고 있지 자꾸 건드리면 뭔가 좀 터뜨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긴 합니다. 자, 아래쪽에 서울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추가 폭로를 했는데 검찰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보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런 뉘앙스의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찰의 내부 고발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는 딱히 없어 보여요. 근데 다만 또 다른 언론에 얘기한 걸 보면 그냥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본인이 느낀 것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이 달라지고는 있는데 진짜 내부 고발자가 있는지 그 여부는 이제 공수처만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준성 검사도 어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작성자도 그리고 전달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일단 대검에서는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라고 특정했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 호랑이 꼬리 밟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는데 그 목소리, 그런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느냐? 윤 전 총장은 청와대 내부 사람하고만 밥을 먹었느냐? 검찰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국정원장이라서 말을 못한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다. 윤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암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역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빨리 다 공개를 해라. 그리고 나는 총장 시절 박 원장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술을 마신 기억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도 한마디 더 덧붙였는데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박 원장을 즉각 해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자, 지금 이 관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현직 국정원장이 야권의 그 유력한 대선 후보하고 이런 식의 공방을 주고받는다. 그거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국정원장은 사실은 국정원장의 가장 큰 힘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현재는 뭐 정치적 중립이다 이렇게 본인이 선언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걸 공언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많은 정도의 뭐 사찰 의혹 같은 게 늘 있어 왔던 게 국정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정원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많은 정보가 있을 거야. 심지어는 아마 윤석열 그 후보의 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도 네. 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국정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면 이건 직접 그 정치 현장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가 당연히 이게 뭐 협박이다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뭐 그거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일반 국민들이 현직 국정원장이 저런 식의 발언을 기자들하고 해서 사실상 위협한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차할 때는 내가 공개할 수도 있다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정치 결과로서 나올 텐데 저는 뭐 저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교수님? 일단 박지원 원장이 이제 잠자는 호랑이 꼬리 운운하시는 거는 네. 2018년도에도 똑같은 표현을 한번 쓰셨었거든요. 뭐 내가 안철수 아바타냐 이래가지고 이제 잠자는 호랑이 꼬리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네. 일단은 평정심을 좀 잃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아하. 그다음에 현직 국정원장으로서 저렇게 특정 후보를 공격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태에서도 사실은 국정원법을 위반하게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비방도 이제 걸리게 돼 있거든요. 네. 국정원장도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본인도 이제 뭐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사실 윤석열 총장도 전직 검찰총장이고 윤석열 캠프 자체에 이제 법률 지원을 하시는 분들 법조인들도 전직 특수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 저런 얘기가 나왔겠는가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사이에 이제 서로를 겨냥한 공격들이 이어지자 과거 두 사람이 어떤 주고받는 대화들 그런 모습들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즉각 그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저러한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왔고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킵니다. 저러한 기백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 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가 믿어도 됩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외적인 압력에서 정당하게 수사가 되도록 그 점을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하고 저하고 악연점이 있는 거 알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저는 네. 후보자 때문에요. 네.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목포 선거에서 그분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 나 때문에 후보자가 그분 수사하면서 박지원이 불어라 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속으로 나한테 한 번만 걸려봐라. 윤우진 여러 가지 의혹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리가 안 걸리더라고요. 소위 건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장제원 의원께서 장모 내가 많이 했다. 그런데 고리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 저도 장제원 의원의 말씀에 이어서 윤우진 서장과 총장 후보자와 윤대진 검찰총장의 소위 말하는 커넥션에 대해서 건이 안 돼서 포기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보겠다 하는 말씀 드릴 테니까 그 악연은 좀 정리합시다. 자, 윤우진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당시에 2019년에는 고리가 안 걸린다, 뭐 건이 안 된다. 그래서 난 지금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지금 새삼스레 다시 한번 또 그 건을 끄집어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때는 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다 의혹이 마무리된 거는 아니었으니까요. 아직 불씨는 좀 살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게끔 하는 발언이고요.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협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박지원 원장을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 이슈에 끌어들인 거는 야당 쪽이거든요.
그 국정원장 가만히 있는 국정원장은 그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국정원장을 이 자리로 이 이슈로 블랙홀의 현장으로 데려온 거는 또 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지원 원장은 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승우 변호사는 억지로 끌어오는 건 아니라 뭐 조성은 씨와 만남이 공개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환이 된 거라서 그 부분은 뭐 지금 장윤주 변호사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소환된 건 맞죠. 다만 이제 밥 먹은 것까지는 맞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혹 제기가 되고 뭐 국정원장 직원이 같이 식사에 참여했다라든가 근데 뭐 이렇게 자꾸 카더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박지원 원장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뭐 카더라 하면서 나를 소환하는 경우에는 나도 어떠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실은 조성은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익신고를 하고 숨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나와라 이렇게 여의도판에서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원장도 자신을 갖다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국정원장으로서 조용히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근거가 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기도 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국정원장의 임기라는 게 실은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정말 할 말이 있으면 뭐 사퇴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야권에서 사퇴하라, 뭐 문재인 정부에게 해임하라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런 정치적 주장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성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 국정원장이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은 본인이 한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행동을 공개한 거는 조성은 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우선 8월 11일 날 만났다는 사실 그거 뭐 다 확인시켜줬고 그다음에 8월 그 만나기 전날 밤 뭐 이제 네, 뭐 다운로드, 이른바 김웅 예. 의원과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화면 캡처하고 다운로드 집중적으로 받은 거 또 만난 다음 날 그랬던 거 뭐 이런 거 다 공개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또 방송 인터뷰에서 자, 그 9월 2일이라는 뉴스버스의 보도 날짜는 나나 우리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걸 보고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진행자가 그러면 아, 여기에서 왜 국정원장을 지금 소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나요? 저는 본인이 다 지금 상당 부분의 의혹을 불을 지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박지원 원장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확인해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겸허하게 대처해도 본인이 거론된 그리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조성은 씨가 자꾸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겸허하게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본인은 저런 식으로 현직 국정원장이 그 야권의 대선 후보를 위협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보자 조성은 씨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8월 11일 날 박지원 원장 국정원장을 만나셨잖아요. 국정원장과의 대화 속에서 코칭을 받았지 않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늘 뭐 어떤 특정 정치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국정원장은 뭐 이런 소식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윤석열 총장도 친분이 있고 하니 애초부터 이런 고민들은 뭐 고려할 상위 해당 대상이 얘기를 아니라고 전혀 한 적이 네. 박 원장에게 자료를 주신 전혀요. 적 전혀 없으십니다. 전혀요. 조성은보다는 박지원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합니다. 극구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식사하는 동안에 정말 전혀 아무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건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홍준표 캠프의 모 인사에 대한 실명까지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조성은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응답 형태로 먼저 공개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작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제 홍준표 캠프의 그 모 인사가 지금 사실 윤석열 캠프에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분을 지칭해서 고발한 건 아닙니다. 성명 분명히. 불상자로 예.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캠프에서는 우리를 지칭한 거라고 해서 우리를 공격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정의 이걸 깨끗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면 그분이 윤석열 캠프에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롯데호텔의 CCTV를 공개하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혹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동석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그걸 첨언을 하자면 사실 그게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네. 그래서 성명 불상자로 고발한 것 자체도 조금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요. 만약에 자신이 있었으면 찍어서 고발했을 겁니다. 특정해서 고발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지금 고발할 때는 성명 불상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발할 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일 건데 근데 그래놓고 지금 뒤로는 언론에다가는 많이 흘리고 있어요. 특정 캠프의 누구다. 실명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연 이거 근거 없으면 이것도 정치 공세로 더욱 역풍을 맞을 텐데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지금 첫 번째 본질적인 사건, 이 고발사주 의혹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캠프가 흘리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은 홍준표 캠프 쪽에서 주장하시는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지금 그 실명이 먼저 공개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성은 씨 페이스북에서 먼저 공개된 겁니다. 그렇기 조성은 씨 때문에 페이스북에도 분명히 그분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윤 캠프가 만약에 이걸 언론에서 흘린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홍준표 의원도 굉장히 격노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격노하고 있는데 성명 불상자 그리고 홍준표 캠프의 인사가 동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조금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성은 씨가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볼 텐데요. 새로운 추가 폭로가 있었습니다.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내부 고발자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검찰의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느냐라고 갑자기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3의 성명 불상의 인사가 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진중권 전 교수는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겠지만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묻거든요. 저 질문이 뭐냐면 서울경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고 실제 지시했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거예요. 검찰에 그 내부 제보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아닌 누군가가 또 있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사람이다라는 식의 그걸로 뭐 있는 것으로 보인다도 아니고 딱 있답니다. 있다. 예. 그런 점으로 봐서는 저거는 매우 중요한 수사 정보인데 그러면 저 수사 정보를 이제 조성은 씨가 어디서 들었느냐 하는 어디서 듣고서 저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느냐. 진중권 전 교수도 그게 이제 그 진중권 전 부분 교수가 지금 지적하는 얘기하는 건데 그럼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검찰에 하고도 뭐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는 직접 조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뭐 1차 조사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어쨌든 간에 뭐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외에 그러면 누군가가 정보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수사 정보를. 뭐 또 이런 의심을 살 만한 발언을 스스로 지금 불러왔거든요. 그 저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저게 앞으로 그 누군가가 과연 정보를 공급해주고 있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꾸 스스로 인터뷰를 해가면서 네. 저런 의혹들을 지금 부풀리고 있어요. 그 점이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은 씨한테 조사를 하면서 이게 손준성한테 보낸 게 맞는지 온 게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김웅원과 알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고발장은 작성했다라고 추정되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성은 씨가 내부 고발자가 또 추가적으로 검찰 내부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조성은 씨가 내부 고발자가 별도로 있다는 걸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발언은 좀 확신을 갖고 하는 것 아니 있을 수 같아서. 있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속성상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물어봤을 때 조성은 씨가 느꼈던 뉘앙스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성은 씨가 자꾸 발언을 하다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곡해될 수 있도록 해석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이게 이제 제보 사주 의혹이잖아요.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인데 제보는 2020년 6월 달에 이미 제보가 됐고 7월 달에 상당 부분 관련 자료도 갔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을 8월 달에 만났는데 제보 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제보 사주라는 것은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에게 먼저 사주를 하고 그리고 이 사주를 받아서 언론기관이 제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보가 끝났는데 어떤 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그냥 우연히 밥 한 번 먹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사건이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홍준표 캠프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롯데호텔에서 밥을 먹고 CCTV가 다 있고 직원들이 다 있는데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밥 먹은 것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누군가 한 명과의 밥 먹은 것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3의 인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수사로 밝혀지겠죠. 네. 제보 사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과 상의를 했다는 식의 표현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게 당시 이제 제3의 인물이 뭐 야당 캠프의 유력 주자의 제3의 인물이 있었다면 그쪽에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중간에 박지원 원장이 중간 단계 역할을 했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사 제보하고는 별개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사전 협의가 되는데 박지원 원장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수는 있다고 보고 이건 뭐 제 사견입니다. 네. 방금 이제 언론사 사주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조성은 씨의 저런 인터뷰들을 보면 독특한 패턴이 보입니다. 뭐냐면 본인이 한번 말 실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번 인터뷰에서 뭔가를 하나 터뜨립니다. 예전에 이제 그 박지원 원장 건 나왔을 때도 그 다음 날 뭐 공수처에 가 자신한테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든지 또는 뭐 한동수 부장한테 자기가 전화를 직접 했다든지 라는 식으로 다른 걸 하나 터뜨리거든요. 그리고 이번 건도 사실은 박지원 원장 건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건은 한 이틀 전에 저희 그 국민의힘의 김재원 의원이 조성은 씨의 이제 그 마세라티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기자들의 취재가 진행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의혹을 하나 그냥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성은 씨가 만약에 진짜 공익 제보자라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안 되는 의혹을 자꾸 던지는 게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견을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조성은 씨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글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이렇게 발언들이 이제 잦다 보니까 실수라는 걸 하게 될 텐데 하태경 의원도 이 실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성은 씨가 뭐 원래 말이 많은지 원래 이제 조성은 씨가 그 당 관계자들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 많아서 말실수가 많다. 또 뭐 평상시 행실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추가적인 증거가 있으면 좀 말씀해달라고 여쭙는 거니까요. 본인 말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공수처에게 조성은 씨의 출국 금지 조치를 좀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조성은 씨가 미국 출국 예정임을 밝힌 바가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은 미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공수처장에게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임을 밝힌 바가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조성은 씨 SNS에 있습니다. SNS에 8월 31일자 글인데, 자, 토요일에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식 예약을 해두고 보니 뭐 미국 몇몇 주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다시 알아보고 뭐 취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갈 곳은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또 받아준다고 해서 뭐 별 문제 없다 해서 이제 마치 곧 미국으로 갈 것처럼 저렇게 이제 글을 써놨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이제 혹시 출국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좀 어려워지니까 출국 금지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성은 씨가 또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캠프에서 이제 조성은 대표님이 그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을 밝힌 바가 있었다고 하면서 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정말 급하신가 보다 싶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을 여기 쓰지 마시고 사건의 실체를 빨리 협조하셔서 당과 별로 상관없다는 거를 밝혀서 당이라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SNS에 출국 관련된 암시글을 올린 건 8월 31일이에요.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출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이슈가 지금 전국에 블랙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 핵심 제보자이기 때문에 네. 출국을 하거나 하게 되면 사건이 미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려가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출국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자리를 비워서 더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지금 아까 계속 육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싶다,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이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지 저는 출국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출국할 리 없으니까 긴급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할 필요도 없다. 네, 그리고 긴급 출국 금지 조치는 일단은 그 관련 법상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아직은 피의자 신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적인 것들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제보자가 지금은 출국할 만한 유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31일 날 왜 저렇게 올려놨을까요? 그건 뭐 조성은 씨가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미국 어딘가를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이유가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게 과거 사례를 이런 폭로와 관련한 과거 사례를 보면요 폭로해서 의혹을 증폭시켜놓고 그 핵심 당사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는 거는 흔히 있던 일입니다. 과거에 좀 그렇죠. 몇 아니 몇 과거에 있었죠. 뭐 여러 네, 네, 네.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출신으로서는 8월 31일에 저런 걸 올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의심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도 뭐 피의자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이 문제의 핵심 제보자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 수사가 진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국하려고 또는 출국을 그 뭐 예를 들어서 기획자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사건을 대선까지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미치면 네. 당연히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라도 네. 조성은 씨가 해외로 가는 거는 막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저는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공수처든 검찰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네, 때는 말씀하십시오. 이제 9월 2일에 언론 보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9월 2일에 보도가 날 줄 생각을 못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30일자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니까 네. 이런 상황까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을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는 조성은 씨가 출국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출국을 한다 할지라도 뭐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의자도 아니고 지금 범죄 사실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제보자이기 때문에 뭐 외국 여행을 다녀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성은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라도 안 갈 거라고 보고요. 네. 또한 조성은 씨가 이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수사의 핵심은 아닙니다. 손준성 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이고 텔레그램상 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수사가 중점인 것이지 지금 현재 조성은 씨에 대한 수사는 이제는 중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은 씨도 인터뷰에서 이게 제보가 아니라 뭐 사고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본인도 보도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뭐 공지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8월 31일에 저런 글을 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 말씀대로 출국을 하게 되면 더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출국하지 않을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그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와의 식사 자리, 거기에 동석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석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동석자는 홍준표 캠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신경전이 뜨거운 이 윤석열과 홍준표 두 사람의 신경전, 공방전 더 뜨거워진 상태인데 일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성은 씨는 만남에 동석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성명 불상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는지. 저도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그 고발장에 동석자도 넣었다고.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이 홍 후보 캠프 이사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 그런 거 가지고 뭐 고소 고발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응? 그거는 하지하책이죠.
그거 아마 다급해서 그럴 겁니다. 쫓기죠. 뒤집어지죠. 이제는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모양인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자멸할 겁니다. 스스로 자멸할 겁니다. 주위에서 그래 이야기해요. 가만히 놔두세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 윤석열 캠프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특정 캠프의 사람이 동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캠프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만남 당시에 동석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명불상 1명을 넣어 총 3명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셨어요. 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인들이 지금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금 단정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저희들도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확인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당 내부에서는 캠프 내부에서는 이미 뭐 특정한 것 같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 보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윤 전 네. 총장도 얘기를 했지만 캠프 내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보고를 그런 식으로 받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 이름은 사실은 조성은 씨가 페이스북에서 맨 처음 공개한 거고 그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뭐 어느 후보 캠프다 이렇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하고 요새 뭐 유튜브 워낙 그 여기저기서 나오다 네. 보니까 이제 이름이 금방 나왔죠. 금방 공개됐죠. 네. 이제 다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저거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구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 거기에 동석을 했느냐 이런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건데 그거는 아마 시간이 좀 흘러야 되고 그리고 흘러도 나올지 그건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제 저희가 A라고 특정을 해보죠. 그 A란 사람이 국정원장과 만날 만한 개연성이 좀 있는 그 개연성은 상당히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국정원에 과거 고위직에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국정원 직원으로서 왜 국정원 직원이 그 당시에는 각 기관에 출입했잖아요. 네. 국회라는 기관에 아하. 출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국회의원과 정치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그리고 중요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이 그 국정원의 국회 출입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모를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맞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이제 오래 있던 뭐 기자들이나 누구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하고도 또 이 사람이 다 이름도 알고 서로 그 통성명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저희의 취재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들하고도 알고 지내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오른팔인 것도 맞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캠프에 있는 게 맞으니까. 캠프에 있다 해서 뭐 캠프에 있어서 최측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아니 본인이 그동안에 네. 기자들이나 또는 뭐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캠프의 직책을 맡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국정원에 근무할 당시에 국회를 관리했다. 그리고 관리는 좀 그렇고 국회를 출입했다라고 얘기하죠. 국회를 출입했고 또 홍준표 의원과도 굉장히 가깝다라고 일단은 저희가 확인하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A 씨는 지금 극구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전략적인 선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박지원 원장을 카드로 해서 박지원 게이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주장할 만한 사유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홍준표 캠프를 공격하는 것은 마치 지금 지지율이 어떤 비슷하게 가거나 역전 현상이 있다거나 상당히 추월했다라고 하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을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너무 좀 정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 박지원 원장이 식사 장소도 인정을 했고 그 사진도 공개가 됐고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것도 그냥 바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어떤 최측근을 같이 만났다? 근데 만약에 부인하더라도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식당에 조검원 있죠. CCTV 있죠. 경호원 있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둘이 만난 게 맞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공략하는 것은 정략적인 공략으로 비출 수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사실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제 아무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해서 입장 낼 게 없다라는 식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계속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근거가 없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진짜 근거가 없는 아주 그냥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에 그 역풍은 사실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거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캠프 쪽으로 여러 군데서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의 제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 동선이 공개되고 지금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내부자의 제보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뭐 홍준표 씨도 아까 이제 저는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이런 경우에 뭐 허위 사실을 선거 중에 당할 경우에는 바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좀 뒤로 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박지원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남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뭐 그날 식사한 것도 다 인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정을 바로 해버리는 태도가 더 이상 파고 들어올 게 없도록 이제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차단하는. 만약에 부인을 하게 되면 더 취재가 들어올 테니까 동석자가 몇 명이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다 인정해버리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월 11일인가 12일인가 이제 그 만나셨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날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도 이제 통신선이 단절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정원장이 지금 그런 시급한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점심 먹을 때냐 한가하게 이래서 비난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감수하면서도 인정을 했다는 거는 뭔가 가려야 될 뭔가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딱 사견입니다. 딱 인정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조성은 씨가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외부에 사진을 찍었어요. 네네. 그렇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공개했죠. 그거 금방 나와요. 그게 어느 방인지. 그렇죠? 그 이제 그 호텔의 몇 층에 어느 방인지 금방 나옵니다. 그거. 인정 안 할 수가 있나요? 이미 그걸 본인이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인정한 사진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라. 네, 그러니까 저게 금방 나와요. 그 룸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8월 11일. 11일. 네. 자, 일단은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조성은 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날 분명히 두 분이서만 식사하신 겁니까? 경호원들도 있었고요. 동석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첫 질문이 와서 제가 그 사람 누구예요? 이랬어요. 원장님이 홍준표 대표님 뭐 존중하시지만 썩 그렇게 막 가깝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안 만나시는데 그분 보좌관이랑 왜 만나요, 저랑? 홍준표 후보도 안 만나는데 보좌관 그렇죠. 캠프 관계 왜 만나냐? 오히려 홍준표 대표보다는 윤석열 총장을 더 자주 만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국정원 출신이 자, 일단은 뭐 자기는 모른다. 그리고 동석은 절대 아니다. 둘이서 만났다. 그리고 아마 그 홍준표 후보보다 윤 후보를 더 아마 국정원장은 잘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캠프 사람까지 만날 이유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궁금증 계속 나오고 의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은요. 이 양쪽에서 하는 말이 정반대잖아요. 동석자가 없다, 있다. 완전 정반대기 때문에 이럴 땐 저희가 이제 서초동 변호사들끼리는 삼자대면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요. 대면 조사하면 웬만하면 밝혀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에 CCTV도 있었을 거고 당시에 뭐 동석자가 있건 없건 떠나서 경호원들이나 그 호텔의 식당 종업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보는 눈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면 나올 뻔한 거를 거짓말을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건데 거의 제로섬 게임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고 그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짓으로 밝혀지면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법사위에서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은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이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했는데 그 목소리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이 수장이 되면 개선 조직을 얼마나 믿고 활성화하느냐라는 것이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부임한 사람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손 검사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포괄적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이 손준성 보냄이 검사 그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박 장관은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의 특별한 사이라고 재차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가깝다라고 우리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부하와 상사와의 관계 네.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전에 유임시켜 달라고 했던 부하를 원주로 보내고 원주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앉힌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가깝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가깝다라고는 저는 인식이 되지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만약에 위법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밑에 있는 부하가 과연 그 위법한 명령을 받을까? 그 총장 자체도 이제 그런 걸 안 받는다고 국회에서까지 난리를 쳤던 사람인데 네. 그런 받는 부하를 그렇게 신뢰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의 관계 그리고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은 법사위에서만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됐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까? 네.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어요? 그때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자리에 그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비였습니까? 윤석열 로비에다가 네. 네, 또 당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이 언론들은 이게 야당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추윤 갈등 프레임을 씌웠고요. 당시 후보님은 당 대표셨어요. 이를 바로 잡으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났는데 지난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추 전 장관의 목소리 들으셨죠? 윤 전 총장의 로비도 있었고 그리고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청와대 안에도 있고요.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연결시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후보 간에 굉장히 최근 갈등이 오래 지속됐잖아요. 네. 뭐 당연히 로비를 하진 못했을 거예요. 다만 공식적인 의견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애착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전 정책관이 원유철인가요? 김유철 네. 정책관이었는데 유임을 강력히 원한 건 그만큼 그 자리가 검찰총장으로서는 손발이 되는 거거든요. 귀가 되고 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했었던 것 같고 네.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와대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손준성 정책관까지도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도 네. 자신이 추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위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내부 사정은 청와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시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2월 달에는 이제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에 그 보임이 맞습니다. 됐는데 네. 보임했는데 그 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되면서 같이 들어갔어요. 대검에. 6개월밖에 안 됐죠. 그 6개월 된 사람을 원주지청장으로 보내고 원주지청장에 있던 손준성 검사를 네. 수사정보정책관 했다면 이때는 그 인사의 특징이 잘 아시지만 장관이 총장한테 협의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패싱 인사라고 우리가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로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로비 창구도 없었고 협의도 안 했으니까. 그럼 로비라는 거는 아마도 유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8월 달 인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2월 달 인사하고 8월 달 인사하고는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최초에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화시키는 그 인사의 일환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어도 8월 달에는 혹시 또 달라질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무하면서 가까워졌을 가능성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누구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전후 상황을 이렇게 좀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좀 부각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전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앞에 가십시오. 예, 조금만. 다 엘리트 검사인데 예? 각자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지 누구의 뭐 제 사적인 무슨 저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사주 지시를 한 적도 물론 없지만 내 가족의 일을 가지고 야당이 고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유 제발 하지 말아 주시오라고 해야 될 판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자, 여권에서 지금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위에 윤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박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총장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내용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윤석열 총장의 동의나 지시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핵심적인 수사 대상입니다. 대체로 범죄의 동기는 뭐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핵심적인 수사 대상입니다. 이 발언이 어제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장관님, 사건을 검찰이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까? 검찰은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그러면은 보고를 듣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작년 이맘때. 말씀도 안 되는 질문하지 네. 마십시오. 그렇게. 자, 한 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핵심 수사 대상 이렇게 예단한 근거를 밝혀주시고요.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뉴스버스의 전체 기사, 김웅 의원의 여러 인터뷰,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갑작스런 인터뷰,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 특히 대검 내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규명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뭐 규명해야 될 지점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아직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좀 너무 단정적으로 앞서가는 발언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각에선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저 발언이 그렇게 부적절하다고는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대검 사무분장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부 규정인데 네. 거기 보면은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실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윤 총장과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특별한 관계였냐 아니냐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차장 검사가 예. 있는 차장 검사 직속입니다. 원래 수사정보정책관은. 그렇죠. 그건 맞는데요. 네. 그게 지금 규정이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 예전에 수사정보정책관에서는 분명히 검찰총장의 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야 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규정상 업무 분장이 일단 그렇게 되어 있다면 네. 지금 물론 윤석열 총장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도 밝혀야 될 게 많고 밝혀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단 사무분장상에 일단 검찰총장이 명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자리임에는 맞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까지도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뭐 부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사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직. 네. 그런데 수사의 핵심 대상 뉴스버스 얘기를 했는데 뉴스버스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사주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최초 보도와 후속 보도를 봐도. 네. 자, 그리고 검찰은 수사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네. 그런데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결국 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다 지금 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 딱 내려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또 비판이 나옵니다. 박 장관이 뭔가 몰아가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야당에서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다.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지,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더러운 정치 공작 프로젝트에 하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지, 최측근이면 윤석열 총장이 개입된 겁니까, 장관님? 제가 규명의 대상, 수사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지 개입이 됐다 안 됐다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당원이시잖아요. 그 윤석열 총장이 기소가 되는 걸 내심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대답도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인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불리한 거, 선택적입니까? 이제 불리한 거는 이제 얘기를 수사지를 안 하시고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불리한 것은 지금 정관석화로 좀 하시는 그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방금 잠시는 전체적으로 거예요.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증거 진상 규명을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사실 확인을 좀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아니,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흥분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왜 예. 흥분합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국방부 장관처럼 네. 사실은 법무부 장관도 정치인 출신이 않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박범계 장관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수사 대상자라고 지칭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피의자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 상태일 수도 있고. 공수처에는 아마 피의자 입건이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도 이제 뭐 마음대로 수사해라. 어차피 수사 대상자 뭐라고 하는 건 뭐 상관 안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사 전환이 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 와서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 의도가 있다 또는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감정을 좀 컨트롤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제 이제 뭐 그 검찰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수사 대상인 건 맞다. 다만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을 때 수사를 하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실제 이번에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이 나갔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압수수색이 나간 게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검사가 손준성 검사한테 지시했다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찰의 수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거고, 그냥 원론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안 했을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제 이제 저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자꾸 서로 간에 공방을 하는데 뭐 정치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좀 양자 간에 서로 좀 팩트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공방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렇고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가 된 손준성 검사가 어제 또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 같은 의혹이 발생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입장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오늘 1차 컷오프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공표할 수가 없으므로 2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안상수 후보,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하태경 후보, 홍준표 후보, 황교안 후보 이상 8분이 2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하지 못하신 세 후보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역시 훌륭하신 경륜과 좋은 정견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의 어머니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날까지 동참하셔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차 컷오프 경선은 9월 16일 목요일 방송 토론회를 첫 시작으로 방송 토론회가 6차례 실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손중성 검사 얘기를 하던 중에 속보가 전해져서 바로 속보 이야기로 좀 이어갈 텐데 어쨌든 손중성 검사는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공수처 수사 또 대검의 감찰도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바로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딱 현장 모습 보셨듯이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안상수, 원희룡,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이렇게 8명은 1차 컷오프 통과했습니다. 자, 탈락한 세 사람 장기표, 박진, 장성민 이 세 분은 1차 컷오프 결과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대로 된 셈인데 네. 문제는 이제 사실은 지금 그 뭐 상위 한 서너 명 빼놓고서는 네. 나머지는 이제 여론조사 워낙 미미했어요. 뭐 혼전 1%, 양상이었죠. 뭐 예, 2% 다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울 정도,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예상된 결과 아닌가. 그리고 역시 언론 노출도가 많았던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컷오프를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8강 진출자의 득표율과 순위는 비공개로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1등을 했고 또 누가 8등을 했고 또 그 격차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비공개로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일단 뭐 예측을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 결과대로 거의 나온 것 같고요. 다소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까? 이 8분 중에서? 뭐 제가 이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게 좀 그렇긴 같긴 한데 안상수 의원님께서 올라오신 게 조금 이제 박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상수 후보. 예, 안상수 후보와 박진 후보 간에 좀 이지 않았을까? 아직 뭐 결과는 우리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뭐 개인 사견으로. 예, 그게 제 개인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과거 이 자리에서 안상수 후보가 허경영 후보하고 만나가지고 그렇죠. 뭐 어떤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 같이 공유하겠다 했는데 그때 한마디는 했거든요. 안상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로 확실히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강인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머지 분들이야 뭐 워낙 다 예상했던 대로 여론조사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경영 후보와 같이 손을 잡으면서 네. 좀 부각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따지면 참 허경영 후보가 좀 나름대로 눈썰미는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결과가 또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8분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일 첫 TV 토론회도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에서 오후 5시부터 일단 TV 토론회 아마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그리고 뭐 유승민 의원, 원희룡 뭐 후보 다 아마 준비를 많이 했고 그래서 더 박진감 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한번 저희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캠프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기도 한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글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시간부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한다. 홀로 서겠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그동안의 한 2달여의 그 삶이 이제 적응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반등의 시기입니다. 이게 저희 진면목을 보여주신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어내는데 선봉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좀 파격적인 뉴스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캠프를 전격 해체한다. 그것도 이제 오늘 첫 1차 컷오프 진출자가 결정이 되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8인에는 뭐 반드시 들어갈 후보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갑자기 해체한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글쎄 일단 이제 캠프를 해체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도 이런 이제 일종의 저는 뭐 충격요법이라고 보는데요. 워낙 이제 지지율 그 상승이 그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이 뭔가 결국은 뭐 그 무슨 보좌팀의 잘못인가 아니면 본인의 잘못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본인이 좀 너무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다만 이런 생각 들어요. 캠프를 해체하면 아니 캠프 팀들의 그 뭐 전 현직 의원들 그런 보좌를 받고서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럼 그 팀마저 해체하면 과연 그 최재형 후보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 역량이 있는가? 그건 뭐 별로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가 있을까? 그나마도 반전의 계기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했을까요? 그 이전부터 이제 조금 캠프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쯤 전쯤에 이제 후원금을 모금했을 때 하루 만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25억 이상을 모았는데 뭐 그 절반도 못 채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언비어가 좀 돌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후보 사퇴를 공고했다, 뭐 이게 캠프 내 관계자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래서 이제 그런 유언비를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캠프 구성원들이 후보를 흔드는 이런 형태가 이제 내부에서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재형 원장이 이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독단적인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한 이틀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독대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독대 후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공보팀장님께서 나중에 기자들한테 뭐 브리핑할 게 있다는 식의 얘기가 그 전에 돌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제는 뭐 그만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후보 자체가 이제 새로 한번 리셋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리셋을 하는 건 좋은데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리셋하면 이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올까? 그건 좀 우리가 또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준비가 굉장히 잘 된 후보가 갑자기 어떤 지지율의 어떤 만회를 위해서 리셋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 하면서 본인이 자괴감을 좀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리셋한다면서 캠프를 없애고 실무진으로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준비 부족만 더 늘어나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결정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좀 감사원장을 사퇴하면서 중도 사퇴하면서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애초에 좀 선택이 잘못됐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드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완주 의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뭐 경선을 중도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캠프 해체하고 다시 뭔가 시작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떤 반전 카드가 될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